지난 시간에 단체 교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단체 교섭이란 결국에는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이 단체 협약은 결국, 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제 어떤 노동 조건에 대해서 또는 어떤 그 기타 이제 그 교섭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 합의된 내용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서면화한 게 바로 단체 협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쟁의행위라는 투쟁력,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는 단결력과 한쪽으로는 이제 투쟁이죠. 단결력과 투쟁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어떤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낸 집단적 노사 자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노사 자치 또는 또 협약 자치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단체 협약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이 단체 협약의 기능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먼저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 협약 자체가 노동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한 거죠. 단체 협약이 노동 조건을 개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에서 정한 노동 조건은 사용자가 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노동 조건을 좀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노동 조건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을 해 놓으면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이 협약을 한 당사자들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데 이 단체 협약을 지키는 동안에는 노사 간에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을 해야 할 저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체 협약의 어떤 평화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약 당사자들은 이 협약 유효 기간 중에는 협약 내용에 반하는 그런 이제 분쟁, 그러니까 노동쟁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뭐랄까 카르텔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체 협약은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노동계약의 내용을 좀 표준화하고 정형화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개별적인 노동계약의 체결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임금이나 기타 대우에 관한 여러 조건들이 평화 의무를 기초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비 등의 지출이 예측 가능하게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 이게 이제 그래요. 이제 어떤 산별 체계에서 산별 노조 체계에서 대규모의 어떤 단체 협약이 체결된다면 여러 기업을 넘어서 노동 조건의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종의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뭐랄까 어떤 전국적 규모의 어떤 산별 노조와 그리고 그 산별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어떤 그 뭐랄까 단체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기업 단위를 넘어서서 그 어떤 산업별 노조 체계에서 그 단체 협약이 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걸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산별 노조가 보편화되어 있는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 단체 협약의 어떤 성격이 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단체 협약이 우리가 협약이라고 하니까 일종의 약속,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제 노동조합이고 그리고 사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협약은 그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조합원의 노동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게 그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의 성격이 뭐냐, 이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단체 협약을 법 규범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그 다음에 하나의 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요. 법 규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그러니까 단체 협약은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 규범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법 규범인데 이게 어떤 규범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사회적 자치 규범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체 협약의 기준에 위반한 어떤 그 개별적인 노동 계약의 경우에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단체 협약에 위반한, 단체 협약에 못 미치는 그런 노동 계약의 경우에는 그 노동 계약의 내용, 그 노동 계약은 그게 이제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무효가 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국가에서 단체 협약을 하나의 법으로 승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단체 협약의 사회적 작용에 기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견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헌법 제 33조가 어떤 이제 단체 협약을 법 규범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법 규범에 포섭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견해가 또 이제 헌법 제 33조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그 일종의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 성립한다, 이런 점에 이제 좀 중점을 둔 거고요.
그래서 단체 협약이 그렇다면 단체 협약이 노동 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규범적 효력을 갖는 그런 근거가 무엇냐에 따라서 이게 일종의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 단체 협약인데 이게 노동조합법의 어떤 그 수권 규정에 의해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이게 바로 이제 수권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 협약이 어떤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계약인데 개별적 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이게 규범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견해, 이게 이제 집단적 규범 계약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체 협약의 성격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주장이 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단체 협약의 형식은 계약으로서 체결이 되지만 그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법 규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이제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법률상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협약 체결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협약 체결 능력을 가진 당사자가 바로 이제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는 단체가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은 어떤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노동자인 그 조합원은 이제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 역시 어떤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갖춰야 되는 요건들 있죠.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반드시 설립신고를 그래서 신고증을 받은 그 노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법의 노동조합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법인격이 꼭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어떤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은요, 단체 협약은 일단 어떤 특정한 방식이 요구가 되는데, 그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을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요식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체 협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노사 당사자 간의 어떤 구두에 의한 합의만으로는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단체 협약의 경우에는 그 임금협정, 퇴직금 규정, 노사합의 노사협정,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명칭하고는 상관없이 노사의 교섭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면 단체 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명하고 또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서명 날인 역시 단체 협약의 중요한 효력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요식성,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서명 날인이 없는 이런 단체 협약의 효력이 있느냐, 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두에 의한 합의 또는 아니면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일단 단체 협약을 어떤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거는 정책적인 배려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요식성을 따르지 않은 단체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본래적인 효력은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효력을 인정하자라는 견해가 있고요. 반대로 이 단체 협약에서 요구하는 요식성이라는 거는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요식성에 따르지 않은 단체 협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단체 협약 있죠. 단체 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이나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 취지가 뭐냐면 단체 협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 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 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단체 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식성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서명 날인 되지 않은 경우에 그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체 협약은요, 단체 협약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이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거 있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거는 단체 협약의 어떤 효력 요건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하나의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의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규범적인 부분은 뭐냐면 단체 협약 내에서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 요게 이제 규범적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부분이란 건 노동계약 관계의 내용을 구성하는 노동조건과 그 다음에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준칙들을 의미하는데요. 뭐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는 뭐 임금 액수, 그 다음에 임금 지급 방법, 노동 시간, 유급 휴일, 유급 휴가, 상여금 지급, 경조금 지급, 그리고 기타 뭐 후생 복지, 안전 보건, 직장 환경, 교육 훈련, 재해 보상의 종류 및 산정, 퇴직금 산정, 정년,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노동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복무 규율, 인사조항,
징계, 휴직, 해고, 해고 이유나 절차, 이런 것들에 관한 규정도 규범적 부분에 속하고요. 하지만 이제 노동계약 성립 전에 채용에 관한 협약 있죠. 신입사원의 채용과 이런 부분은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채용이란 거는 아직 노동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그 노동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단체협약에 있어서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인 노동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단체 협약에 있어서 이 규범적 부분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실현하는 그 단체 협약의 또 핵심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이 없다. 그건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협정은 아무리 노사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음으로는 이 채무적 부분인데요. 채무적 부분은 이게 이제 협약 당사자,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죠. 이 단체 협약에서 이 양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또 의무를 또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채무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적 부분의 내용은 이게 단체 협약에만 있는 그런 고유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적 부분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 협약, 이거는 본래적인 의미의 단체 협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노동조합법은 채무적 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합원의 범위라든가 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그러니까 조합비 일괄 공제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해서 바로 이제 미리 이제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노동조합비를 미리 떼서 노동조합으로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조합비 일괄 공제 시스템이라든가 조합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조합 활동을 위해서 어떤 편의 제공인데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 교섭의 절차라든가 기타 규칙, 그다음에 유니온샵 관한 거, 쟁의 행위에 관한 거, 이런 거, 평화조항, 이런 것들이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체 협약이 이제 규범적 부분과 또 채무적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 단체 협약의 효력 역시 이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규범적 부분이 이제 노동자의 어떤 노동 조건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규범적 부분은 이 조합원인 노동자의 개별적 노동관계의 어떤 강행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데 요거를 강행적 효력, 직접적 효력 또 이제 자동적 효력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이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을 합쳐서 이제 직률적 효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행적 효력이 뭐냐? 이 강행적 효력이라는 거는 이 노동 조건이나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그렇죠. 이제 어떤 취업 규칙이나 노동 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 규범적 효력, 이제 규범적 부분은 규범적 부분의 모든 규정들이 이 강행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행적 효력이라는 거는 다음에 보는 이 직접적 효력과 함께 이 단체 협약을 인정한 단체 협약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어떤 이 단체 협약의 본래적인 효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조합법 제33조는 이 단체 협약의 어떤 강행적 효력을 좀 확인하는, 단순히 확인하는 규정에 좀 지나지 않은 거지,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체 협약의 어떤 강행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체 협약의 어떤 제도적 본질이 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이 인정이 돼서 이제 그 취업 규칙이라든가 노동 계약을 무효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무효가 되는 것은 취업 규칙이나 노동 계약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 단체 협약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그 부분만 무효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의 어떤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137조인데, 이 137조 본문 규정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접적 효력의 경우, 직접적 효력은 이 단체 협약이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해서 직접 지배적인 효력이 미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노동계약에 어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이제 이제 또 다른 경우, 단체 협약에 의해서 개별적 노동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럼 빈대, 노동계약의 그 공백을, 어떤 단체 협약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보충하는, 효력이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직접적 효력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합의나 동의, 또는 노동자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나 동의, 인식 같은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떤 노동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에 없는 부분을 단체 협약이 그냥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효력이 바로 이제 직접적 효력인데, 이게 이제 직접적 효력과 이 강행적 효력이란 게 그러니까 노동 계약 관계에 대해서 어떤 동시에 발생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노동계약 내에 뭐랄까 이제 규범적 부분과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또 개별적인 노동계약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은 이 직접적 효력만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 효력이라는 건요, 이 단체 협약의 조항이 어떤 강행적인 또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체 협약의 내용이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통 화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쨌든 단체 협약의 내용이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효력이 바로 이제 자동적 효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의 어떤 규범적 부분들은 강행적 효력, 직접적 효력, 또 이제 자동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채무적 효력을 당연히 띠게 되는데요. 이게 단체 협약이 좀 성립을 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합의된 협약 내용을 좀 성실히 이행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는 거는 규범적 부분뿐만 아니라 채무적 부분 전체에 대해서도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그 단체 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을 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행 의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 단체 협약이란 게 어떤 집단적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특수한 계약인데 이게 계약이라고 해서 어떤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협약이라고 해서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민법상의 계약에 관해서 민법상의 어떤 계약을 규율하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뭐 계약의 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적용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좀 상대방이 단체 협약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로 아주 현저하게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단체 협약의 해지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 역시 단체 협약 내에 규정된 사항들을 지키도록 좀 노력해야 하는 어떤 그 의무가 있는데 노동조합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영향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 의무는 노동조합이 그의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단체 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조합원들이 단체 협약 내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좀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체 협약 당사자는요,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 쟁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구성원들에게 쟁의 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평화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의 유효 기간 내에는 이제 어떤 쟁의 행위를 그러니까 어떤 파업이라든가 직장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평화 의무는요, 상대적 평화 의무, 뭐 절대적 평화 의무 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단체 협약에 어떤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평화 의무가 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상대적 평화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상대적 평화 의무는요, 협약의 존속 기간 중에 어떤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절대적 평화 의무와는 좀 구별이 되는데, 이 절대적 평화 의무는 좀 특약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특약이 유효하냐, 특약이 유효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론적인 그 대립이 있긴 합니다. 이론적인 대립이 있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평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평화 의무에 위반하는 그 쟁의 행위는 사실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노동 쟁의 행위의 정당성이 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그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 또는 이제 직률적 효력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 노동자 측에서는 이 단체 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자 단체라면 그 사용자 단체의 구성원
사용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미치게 돼요. 그 이제 요거를 단체 협약의 구속력 범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 당사자의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협약 자치의 본래적인 성격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까지 단체 협약의 그 기준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은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때,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좀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좀 확장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노동조합법은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보통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노동조합법 35조에 있죠.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사업장 단위에서 그 단체 협약의 구속력의 범위를 좀 확장하는 건데, 그 이유는 사용자가 협약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채용을 좀 꺼리거나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로 이제 대체하려는 것을 좀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일종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좀 단체 협약에서 정한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노동 조건을 좀 통일해서 사업장의 평화와 안정을 좀 도모하겠다, 뭐 이런 목적에서 인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측면, 그 다음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업장 내에 어떤 안정을 도모하려는 측면, 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체로 사업장별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좀 뭐랄까 노동 현실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규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하나의 사업이나 또는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개인 사업체라든가 어떤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처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좀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체 협약이 반수 이상의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상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의 총수에 중점을 둔 거니까 이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이라고 했는데, 이 사용은 이제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뭐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업 운용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 수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일용직이나 뭐 임시직이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의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노동자의 어떤 지위라든가 종류, 뭐 이제 고용기간을 고용기간을 뭐 정했느냐 아니냐, 그래서 상용직이냐 뭐 임시직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계약상의 명칭이 뭐냐, 그래서 고용계약이냐 노동계약이냐 아니면은 무슨 도급계약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단기간 노동자 있죠. 단기 노동자 뭐 이제 2달, 3달 단위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단기의 노동계약이, 그 단기간의 노동계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 뭐 이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명칭만 일용직이고 매일 출근하는 그런 일용직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라면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종의 노동자라고 했는데, 동종의 노동자는 그래서 이제 그 단체 협약의 적용 또는 확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단체 협약의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의 이제 같은 종류의 이제 직무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기능직 노동자냐 아니면 뭐 일반직 노동자냐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단체 협약의 적용 대상자로서 이제 같은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의 노동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그 하나의 단체 협약이라는 게 어떤 기업별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산별이냐 아니면 지역 노조냐 아니면 직종 노조냐 뭐 이게 상관없이 뭐 이제 어쨌든 뭐 산별에서 체결한 단체 협약, 뭐 지역별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 이런 거 상관없이 동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당연히 확장해서 적용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 협약에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데, 그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이제 다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때 그 확대 적용되는 거는 앞에서 본 우리 이제 규범적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범적 부분에 한정이 되고, 이 채무적 부분은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이 채무적 부분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는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이 확장 적용된다 하면 요거는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좀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에 단체 협약이 그렇게 확장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노동 조건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이제
뭐 이제 수당이 뭐 20%의 수당, 뭐 어떤 특정한 수당이 20%의 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대비 20%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단체협약이 체결됐고, 이게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다가 이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모든 그 노동자들에게 이제 수당이 20% 기본급 대비 20%의 수당이 지급되기로 됐어요. 그런데 어떤 노동자들, 몇 명의 노동자들은 그 수당, 그러니까 30%의 어떤 수당을 이미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면서 30%의 수당이 그럼 단체협약에 의해서 20%로 이렇게 이제 감액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협약이 확장되더라도 이미 노동계약의 내용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유리하다면, 더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기준이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계속 30%의 수당이 계속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반수 이상의 노동자가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합원이 탈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요건이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일반적 구속력도 당연히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 적용되는 그런 효력이 이제 딱 스톱이 되는 거죠. 스톱이 되는데, 그러면 예컨대 그 전에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노동 조건이 좀 이제 아까 얘기한 수당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수당인데, 이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적용이 됐어요. 다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 구속력을 위한 요건 있죠. 그 과반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이제 일반적 구속력이 종료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에게는 계속해서 20%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은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수당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게 해석이 되진 않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 노동계약의 내용이 없었던 거잖아요. 노동계약 내용이 없었던 거니까 이거는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확장이 되면서 이 단체협약의 내용이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이렇게 자동적 효력이라고 했잖아요. 단체협약의 내용이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효력에 의해서 이미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이 종료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개선된 노동 조건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강행적 효력, 아까 보면 자동적 효력이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이제 강행적 효력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노동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잃을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니까 복수노조의 경우에, 그러면 이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복수노조 하에서 이제 노동조합, 그러니까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해서
이제 그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단체 협약이 체결됐을 때 그 적용되는 대상 조합원들이 과반수가 넘어가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소수노조가 있죠. 소수노조가 예컨대 이제 기업별 노조가 다수 노조로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는 저희가 되는데, 그 기업의 어떤 조합원들이 소수인 전국적인 뭐 산별 노조라든가 직종 뭐 지역별 노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조합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기업별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단체 협약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다른 노동자들 있죠. 다른 노동자들의 어떤 산별, 직종별, 뭐 지역별 그런 노조가 갖고 있는 어떤 단체 교섭권이나 아니면 단체 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하는 게 되니까 그런 저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수노조도 어떤 고유한 단체 교섭권이나 그 단체 협약 체결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한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그런 건 제한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서는 제한이 어떤 그 교섭 권한이나 협약 체결권 이런 것들이 좀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또 하는데, 이게 하나의 지역에서 그 동종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 그때는 이제 어떤 행정관청이 좀 나서요. 행정관청이 그 단체 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이제 직권으로 그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지역에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단체 협약을 적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동일한 어떤 경제 지역 있죠. 그래서 노동 조건이라든가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노동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을 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것을 지역 단위로 좀 확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단체 협약이 종료하는 경우인데요. 단체 협약이 종료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단체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3년으로 이제, 아니면 또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걸 또 3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거는 단체 교섭권 또 단체협약 체결권을 좀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을 또 연장을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딱 만료하면, 그 기간이 딱 되면은 그냥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단체 교섭,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고 단체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자동 연장 조항인데, 그런 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협약 내에 이제 협약의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라는 그런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동 연장 조항이라고 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을 두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약 기간 만료하기 전에 일정 기일까지 양 당사자의 어느 쪽에서도 협약 개정이나 뭐 기타 파기 뭐 이런 것들의 통고가 없으면 종전에 있던 단체 협약을 어떤 동일한 기간 존속시킨다, 또는 뭐 일정 기간 존속시킨다, 그런 내용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자동 갱신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갱신 조항을 두게 돼요. 그럼 자동 갱신을 하게 되면 이 자동 갱신에 의해서 늘어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체 협약의 효력이 유효기간의 연장, 뭐 자동 연장, 그다음에 자동 갱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효력이 이제 계속해서 효력이 유효한,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고 그 단체 협약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협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단체 협약 전체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조항의 성립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체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노동관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단체 협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는 보통 이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해요. 보통 취소는 이제 성립할 때로 소급이 돼서 다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 계약을 했어요. 어제 계약을 하고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오늘부터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제 계약을 하던 때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뭐 어떤 계약의 효력을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게 취소예요. 취소인데 노동관계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노동계약이 성립하던 때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취소를 한 때부터만 앞으로만,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거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라든가 임금 계산해야 되는 거는 전부 무효가 되고, 나는 일을 해줬는데 내가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노동관계에서 어떤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당사자 한쪽이 아주 그 협약을 위반했다, 아주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단체 협약 전체를 해지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단체 협약 해지의 경우에는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뭐랄까 보통 보면은 그 어떤 단체 협약의 해지라든가 어떤 파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단체 협약의 해지나 파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용자가 어떤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일단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지한 다음에 단체 협약을 해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교섭, 그러니까 새로운 교섭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단체 협약 규정들을 이제 해지했으니까 안 지키겠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는 그러면 그 단체 협약을 새로 체결하든지, 뭐 이제 아니면 기존에 그 단체 협약을 그 지켜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당연히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이제 그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파업이라든가 이런 단체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 행동을 이유로 해서 어떤 그 노동조합 임원들 있죠. 조합 지도부, 그러니까 저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 중에 하나의 아무리 정당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어떤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파업 전체를 이제 불법으로 매도를 해서 이제 형사 고소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면서 그 노동조합의 이제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이게 해지가.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단체 협약의 해지를 인정해야 되느냐, 이게 좀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법 원칙대로 말한다면 어떤 그 해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말한다면 어떤 중대한 위반이라든가 하자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어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게 이제 해지의 원칙이 그런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네, 사정 변경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정과 그 이후의 사정이 아주 급박하게 크게 변했다. 너무 이게 이제 그 옛날 저기를 지키기가 상당히 곤란해졌다, 뭐 이런 경우에 문제인데, 이게 주로 이제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단체 협약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기업 상황이 아주 위태위태한 뭐 이제 기업 부도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기업의 어떤 뭐 경영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날 그런 위기에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저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단체 협약의 내용을 좀 이제 변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노사 합의라는 형식으로 많이 취하거든요. 노사 합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본 그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 대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밀실 회담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노사 합의를 하고, 그 노사 합의, 그러니까 노사 합의라는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사실 단체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나 어떤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 노사 간의 어떤 합의된 내용이라면 단체 협약이라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이제 단체 협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죠. 노사 합의라는 형식을 취해서 이런 변화된 상황에 이제 좀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변화된 상황보다는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리해고 얘기를 할 때 정리해고의 첫 번째 요건이 어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요건이 상당히 이제 엄격한 요건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풀어진, 어떤 경영 합리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정리해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요건이 이제 풀어진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준수하는 게 어려운 그런, 단체 협약을 준수하게 되면 회사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랄까,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업의 건전성을 좀 더 높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인원을 감축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인정해 주기는 어렵지 않은가. 뭐 이제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현실에서는 뭐 이제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이 돼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인데요. 뭐 이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뭐 기업이 변경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기업이 이제 어떤 신설합병하는 경우, 기업이 신설합병하거나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흡수되는 쪽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도 이제 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협약 당사자가 변경이 되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효력이 계속해서 인정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제 종료하느냐인데, 일단 노동조합을 해산을 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이때는 기존에 있던 단체 협약은, 그러니까 해산된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해산과 새롭게 조직하는 거가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산과 재조직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경우,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동일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때는 단체 협약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있죠.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예컨대 이제 연합단체가 연맹이 산별노조, 단위노조로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단위노조가
단체로 이제 다시 조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조직상의 실질적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인정이 되면 단체 협약은 계속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역시 아무런 노동조합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 계속해서 존속을 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분열하는 경우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분열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분할이 아니라 분열하는 경우, 분열하는 경우에 분열에 의해서 새로운 두 개의 노동조합이 성립하게 된다면 종래에 있던 노동조합은 소멸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체 협약도 소멸한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단체 협약이 일단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노동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개별적 노동관계의 내용에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인데, 이 단체 협약에서요, 이 노동 조건이라든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규범적 부분이죠. 이 규범적 부분은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이게 개별적 노동 관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단체 협약이 개별적 노동 관계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개별적 노동관계, 그러니까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이 된 것은 계속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노동시간, 뭐 그 밖에 노동조건에 관한 거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나 아니면 뭐 취업규칙을 뭐 새로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어떤 그 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어떤 노동관계에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단체 협약이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 노동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 채무적 부분은요, 채무적 부분이라는 거는 단체 협약이 종료하게 되면 채무적 부분은 아무런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이것도 함께 단체 협약이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